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강사 강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 하면은 굉장히 아직 용어도 낯설고 이게 무슨 제도인가 하는 생소한 느낌도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요즘 가정법원에 상속 소송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성년후견 심판 사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부터 민법이 제도 정비가 되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심판 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성년후견 제도 심판 사건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 전체에서 어떤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될 만큼 증가하고 있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다 해서 굉장히 수명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명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건강하게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질병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노년 생활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불어 정신적 제약인 어떤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치매 환자나 어떤 정신적 제약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가정에서 케어하기는 이미 너무 가족들에게 너무 짐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는 나서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성년후견 제도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때 어떤 부분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후견 제도는 법률상의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원과 상속을 할 때 미성년 후견인을 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후견 제도에서 보면은 미성년자 또는 성인이라고 했는데요. 미성년자는 당연히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에 의해서 친권으로서 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보호를 다 해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 행사할 수 없을 때는 후견인을 선임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가 미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미성년 후견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성년은 어떨까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목차로 성년 후견 제도와 공공 후견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년 후견 제도는 우리가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도 없고 해서 대리인이 다 해주지만 우린 성인은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고 성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법률 행위를 하면서. 그런데 후견 제도가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은 다리가 아프면은 보행기를 끌고 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귀가 안 들리고 하면 보청기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신이 아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지만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본인이 어떤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미성년이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나 친권자가 대리해서 대리를 해주듯이 보호를 해주듯이 성년도 자기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후견인이 대신해서 해주는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자, 성년 후견 제도가 필요한 이유들을 보면은요. 후견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미숙한 행위 능력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을 사고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고 계속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올까요? 가족들이 고스란히 또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변의 사기로 건물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헐값을 팔았을 경우에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입증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어머니가 뭐 정신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거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자꾸 빌려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죽고 나면 친지들도 없고 누가 돌봐주나요?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케어를 다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이 죽고 나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병세가 악화된 부모님의 재산을 형님이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가족들 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후견인 하려고도 하고요. 서로가 또 자기한테 힘들어질까봐 어떤 안 좋은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을 자기가 떠맡을까봐 또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 제약으로 가진 어떤 치매 상태에 있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후견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은요.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어머니가 노령으로 사지 마비가 오고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또 향후에도 뭐 정세가 호전될 기미가 전혀 이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어머니를 계속 케어하고 있었는데 이 정성껏 돌보아 오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내가 돌봐야 되고 그러면은 돌보는데 어떤 뭐 생활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신다 그러면 요양비라든지 이런 지출되는 비용들을 이 딸로서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게 계속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님 앞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어서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하고 나서 그 돈으로 어머님 요양비를 쓴다든지 어떤 생활비를 쓴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처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은 시절에서는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하면은 어떤 누가 자식들이 대리해서 은행 업무도 좀 볼 수 있고 아니면 등기 넘기는데도 대인감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대리로 좀 뗄 수 있고 해서 좀 쉽게 좀 어렵지 않게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은행 가서 예금을 해약한다라든지 뭐 부동산을 처분한다라든지 하면은 인감을 만약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인감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뭐 주민센터에 간다든지 하면 반드시 이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알아차리면은 후견인을 선임해 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 입법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 비준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협약이 효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 박탈이
문제가 아니라 권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하는 주체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 차원, 인권 차원, 권익 차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제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 기본 이념을 보면은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우리 민법에는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금치산 제도는 어떤 것을 초점을 맞췄냐면 금치산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재산을 다스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아예 행위 무능력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인데 금치산 제도의 기존에 있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완했는 그런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금치산 제도는 폐지가 된 거죠. 폐지되고 민법에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해서 그대로 이제 녹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원칙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 이러한 원칙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닌 피후견인의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후견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치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들이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아예 행위 능력자를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를 처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또 입원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아예 이제 인권을 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 필요성은 가족의 주축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후견을 받을 사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은 자기가 본인의 어떤 주도로 임의 후견이나 위임이 우선 활용되어야 하고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후견 제도에는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임의 후견은 후견인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임의 후견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임의 후견 본인이 신청했는데도 내가 그 상태가 아니고 아주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에 한해서 다른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충적인 어떤 보충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화란 말은 한번 이렇게 후견 심판을 피후견인이 됐고 정신적 제약으로 피후견인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아예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원칙은 필요성과 보충성, 정상화 이러한 원칙들을 두고 후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년 후견 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의 후견과 법정 후견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임의 후견은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년 후견 제도 입법 취지와도 굉장히 좀 많이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이러한 종류의 하나이고요. 법정 후견은 법에서 후견인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법정 후견의 종류로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쩌면은 금치산 제도 있을 때 금치산 선고 받는 것과 거의 흡사하기는 해요.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 사람이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결여된다란 말은 그야말로 치매 상태라 그러면 앞으로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죠. 예를 들어
식물인간이다. 이러면 정신적 사무처리 능력, 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상태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다. 치매 상태가 아주 이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면 성년 후견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후견인이 무제한적으로 후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포괄적인 법적 대리권과 취소권을 후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은 어디까지인가요? 피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이 피후견인은 자기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취소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지출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 후견인데요. 이 용어에서 보듯이 후견을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일부분만 정신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속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거는 모두 할 수 있지만 어떤 일부분에서만 이렇게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한정 후견은 후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없고 법원에서 정한 대리권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미 대리권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 부분만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야말로 이 한정 후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만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동의권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피후견인이 심판문에 이렇게 또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한정 후견인인 이 사람을 후견하는 사람이 후견인한테 너는 이 부분만큼은 동의를 받아야지 온전한 법률 행위다라고 이제 정해 놓게 되는데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후견인데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내가 일시적으로 후원받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경우에 특정 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치매 상태가 있기는 하는데 다른 거는 뭐 일상생활 다 하고 가능한데 부동산 처분하는 것만 특정 후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이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아주 중대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은 내가 좀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어. 이런 경우에 특정 후견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특정 사무 후견을 위한 후견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내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인이 집을 뭐 파는 사람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서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은 법무사에 위임을 해서 대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한 위임 형태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임해서 대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사건과 비슷한 유형이 특정 후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무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후견의 법적 능력은 원칙적으로 법적 능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행위 능력자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정 후견은 공공 후견의 어떤 모델로서도 지금 이 특정 후견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의 후견인데요. 이 임의 후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견인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후견인을 정하는가? 내가 지금은 정신도 온전하고 괜찮지만 향후에 내가 치매가 올 것 같아. 내가 좀 정신이 나중에 없을 것 같다. 그때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미리 정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길어지고요. 치매는 환자는 늘어나고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뭐 한 몇 년 후에는 진짜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미리 내 의사에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후견을 나의 어떤 미래의 어떤 법률 행위를 맡기면 계약을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취지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사무 처리 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후견이 이렇게 종류로 들어와 있는데요. 임의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 부족을 대비한 어떤 종류의 하나인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요? 후견 계약을 일단 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후견해 줄 사람과 나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증은 어디 가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지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증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또 아니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부동산 등기국에 가서 등기하듯이 이 후견 계약도 반드시 가정법원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했다라고 효력이 또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원에 의해서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야지 만일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임의후견 자체가 지금 현재는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어요. 그죠? 정신이 온전한데 향후에 내가 어떤 정신적 제약을 대비해서 후견인을 내가 계약으로 인해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후견인을 선임했지만 이 후견인을 또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또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 계약이 개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개시 사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은 정신이 온전하지만 정신이 완전히 이제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 또는 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임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심사를 하게 되겠죠. 물론 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심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후견인 상태도 보겠죠. 그죠? 그런데 계약서에 작성된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으로서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후견 해줄 사람이 피후견을 위해서 후견을 해야 되는데 이 후견인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후견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피후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위치에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후견인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자기도 지금 생활이 어렵고 빚에 쫓겨 있고 뭐 어쩌면 개인 파산을 할 경우까지 지경에 와 있는데 누구를 후견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후견을 하게 되면 어떤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다라면 그 피후견인의 어떤 재산을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후견인을 다시 또 선임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후견인이 만약에 개시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후견 감독인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년후견 제도라는 게 있는 게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가 지금 치매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안 좋은데 본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만기가 된 어떤 적금을 타야 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을 오라 하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 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아니면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가 지적 장애인 자녀가 함부로 물건을 계속 구입한다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본인이 혼자 생활을 할 능력이 부족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내가 만약에 어떤 정신적 장애나 치매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나는 정말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으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죠? 후견인을 아무나 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족 중에 만약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같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을 후견 후보자로 이제 정해서 청구하기도 하고요. 가족 중에 만약에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서로 좀 조율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또 만약에 다툼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후견인을 법정 후견인, 법원에서 제3자를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도 없고 혼자 독거노인이고 아무도 없어. 가족 중에 누구도 또 후견인을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공공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공공 후견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자, 그리고 성년 후견에 보면은 심판 청구와 관련된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청구권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에 관할 법원은요,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자, 후견인의 수와 자격은 후견인은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매 엄마를 두고 남매가 서로 후견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서로 후견인을 하려고 할까요? 아마 부모님이 치매 엄마인 상태에 있는 엄마가 재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데 서로 후견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자기가 후견인 되면은 재산을 좀 유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 후견인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빠가 후견인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오빠가 엄마의 재산을 다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본인도 후견인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 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남매 두 사람 다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 같은 경우에 분장을 해서 너는 만약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부분을 해라. 동생은 재산 처분에 관한 부분을 해라. 아니면 중대한 부분에서는 서로 똑같이 어떤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처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목조목 범위를 정해서 후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심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년 후견인의 어떤 결격 사유도 있게 되는데요. 상속 우리 제도할 때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 상속인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고 정인에 대한 결격 사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결격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피임의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견인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후견인이 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면책되고 복권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치매 상태여서 본인이 후견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파산 선고이지만 내가 언젠가는 면책을 받거나 복권이 되었다라고 하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후견인은 보수는 누가 주나요? 후견 활동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후견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족 후견 같으면은 예를 들어 돌아가실 때까지 후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뭐 본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은 누가 주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이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친족 또는 가족은 후견 사무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친족들은 사실은 부양 의무도 있고요. 서로의 어떤 부양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듯이 예외적으로 보수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 때는 보수 청구를 해서 이걸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후견 유형에 따라서 후견인의 권한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류의 4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입니다. 성년 후견 심판을 받으면요. 그래서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대리권과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 후견을 심판을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이고요. 성년 후견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성년 후견은 행위 능력이 상실된 자이지만 한정 후견을 받은 사람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다만 이제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견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자이고요. 법원에서 정한 특정한 부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요. 임의 후견 같은 경우에는 행위 능력자이고요. 임의 후견인은 대리권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후견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대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후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국가에서 한다라는 어떤 의미적인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급부의 일환으로서 후견 심판 청구 또는 심판 비용, 후견인 보수 등 후견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피후견인 및 후견인 발굴, 후견인 관리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공후견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 치매 등으로 인해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서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사법복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전 국민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 뭐 사회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겠죠. 그죠?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이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제도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후견제도의 이제 추진 근거가 되는 법률도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이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후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대상 치매 공공후견은요.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에 근거해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제도는 치매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기본 모델이 특정 후견입니다.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 후견을 한 이유는 그 후견은 일정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동안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치매 공공후견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피후견인을 후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후견을 해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어떤 보수도 아주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는 정도인데 기간 없이 무한정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았고 피후견인의 의사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후견인은 법원이 수여한 후견 사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을 조력하고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원에서 이미 후견 심판 받을 때 기본적으로 심판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판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후견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요, 사실은 무용고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 가족 관계가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황혼 이혼도 많고, 황혼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독거 노인이 많이 되어요, 그죠? 독거 노인이 되면은 거의 또 연고가 없어지니까 무용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심판을 청구할 청구권자도 없고 후견인에 대한 역할을 할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후견인 선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 취약계층에 있거나 독거 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초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후견인 선임하는 비용까지 지불할 어떤 자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견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해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의 필요성이 더 이제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 흐름을 보면은요. 치매 환자, 지역 사회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치매 환자들에게, 권리 침해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물론,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촘촘하게 이렇게, 돌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돌봄이 필요한 어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 신체적인 돌봄은 요양원에서 받지만 어떤 법률 행위를 해야 되고 사무처리를 해야 된다라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에서도 발굴할 수 있고, 또한 이웃 등이 직접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이웃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치매 할머니가 계시는데 주변에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다. 물론 기초적인 어떤 사회 복지 서비스는 또 받고 있지만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나 민간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제 이관을 하느냐 하면은 치매센터, 그러니까 치매센터 가까운데 보건소 옆에 거의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치매센터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치매센터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면은 그 치매센터에서는 이 대상자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절차와 심사를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무용고자가 맞는지 아니면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 등을 보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후견 대상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후견을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이렇게 다 발굴해서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공공 후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공 후견인을 국가에서 이제 이게 양성을 해서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저도 경기도 치매 공공 후견인 후보자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치매 환자나 이런 피후견인과 매칭이 되면은 제가 직접 또 후견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집 치매 어르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어르신인데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도 못 받고 굉장히 취약계층에 있어서 뭘 도와주고 싶은데 후견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후견 심판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개인이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옆집에 뭐 어르신이 이러한 어떤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있다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치매 안심센터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공공후견제도의 어떤 수행기간의 중요성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피후견인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러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한 은행 업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은행 가서 내 잔고가 얼마 있고 내가 돈을 추가로 어떤 돈을 찾아서 뭘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후견인 같은 경우에 이런 계좌를 따로 만들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용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도 대리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인이 치매 상태가 지금은 상태가 조금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3급이다, 4급이다 있지만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더 높은 등급으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에도 후견인이 이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수행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년 후견 제도와 공공 후견 제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성년 후견 제도는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정말 내가 나의 정신 상태나 상태나 어떤 치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후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심판을 청구를 해서 나에게 맞는 그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신청을 합니다. 그죠? 신청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다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감정을 하게 됩니다. 정신감정이 이게 촉탁으로서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정신감정을 이루게 하는데요. 정신감정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걸리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 정신감정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감정은 어디 외부의 어떤 상처를 낳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척도를 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감정서에 따라서 후견을 받아야 될 종류들이 다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예 이제 식물인간 상태다. 이러면 그런 게 진단서가 나오면 아예 성년 후견 심판 종류 중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성년 후견 심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치매 정도에 따라서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런 정신감정을 본인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정신감정서를 병원에 의뢰해서 병원에 아니면 기본적으로 치매 검사지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참조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해서 미리 좀 알고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후견 제도는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가 있고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제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 공공후견 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적으로 보면은 치매 공공후견 제도가 가장 많이 활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전 국가적으로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또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치매 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물론 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이 치매 공공 후견 제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돌봄이 힘들다라는 걸 알고 국가에서 어떤 이런 국가 책임제로 해서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후견제도, 치매 공공후견제도를 꼭 이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 그야말로 금치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나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년 후견 제도가 자리 잡아 나가는데도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 치매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사법복지라고 했듯이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많이 있지만 그 종류 중에서도 이 사법복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복지 제도인 치매 공공후견 제도를 많이 좀 알려서 지금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문화되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년 후견 제도와 공공 후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년 후견 제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인인 사람이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내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4가지의 어떤 후견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피후견인을 위해서 치매 환자를 위해서 아니면 정신적 제약인 환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법복지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꼭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환자들이 있다라면은 치매 안심센터로 이렇게 입원을 해서 모시고 가서 이렇게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